지혜로운 마음의 처방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 사는 법이 달라진다. 조지 와인버그. 들어가는 말.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럴까? 누구나 한 번쯤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았을 것이다. 때로는 단순한 호기심에서, 때로는 아주 심각하게. 이 물음 뒤에는 이런 의문이 놓여있게 마련이다. 내 나이에 삶의 역사를 바꾼다는 것이 가능할까? 그에 대한 대답은 언제나 예스이다. 당신은 외모를 바꿀 수도 있고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으며 자존심을 줄일 수도 있다. 자부심과 낙천적 인생관과 다른 이들에 대한 신뢰, 그리고 자신에 대한 믿음을 키워나갈 수도 있다. 나이가 몇이든 간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성격에 대체로 만족한다. 그러나 그 성격의 어떤 한 측면만큼은 바꿔야겠다는 생각을 하기도 한다. 이 책은 바로 그런 바람에 초점을 맞추어서 그 방법을 설명하려고 한다. 행동과 감정, 성격 사이의 관계에는 이 키를 두드리면 이 글자가 찍혀 나오는 타자기처럼 기계적으로 적용되는 예측 가능한 원칙이 있다. 당신이 어떻게 행동하고 무엇을 선택할지를 보여주고 당신이 생각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원칙 말이다. 예를 들면 어떤 행동은 당신을 북돋워 주지만 또 어떤 행동은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을, 사람들을 피하고 싶다는 느낌을 되새겨 줄 것이다. 사람들은 모두 행동과 감정 사이의 관계를 나는 이렇게 느끼기 때문에 저렇게 행동한다 라는 식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나는 어떤 행동을 하기 때문에 나 자신에 관해 계속 이렇게 느낀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 사람들은 자기가 느끼는 방식을 급격하게 바꿀 수는 없지만 자신의 행동을 통제할 수는 있다. 이 책에서는 어떻게 그 통제권을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그것은 자신의 선택을 반성하고 평가하면서 자랑스럽게 혹은 부끄럽게 느끼는 그런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거기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간과해온 보다 중요한 문제가 있다. 그것은 바로 언제나 우리 삶 속에서 관찰되고 있는 자연의 법칙이라는 것이다. 그 법칙은 행동과 느낌의 모든 관계를 절대적으로 구속한다. 이 말은 당신이 어떤 행동을 하는 매 순간 그 법칙이 당신에게 특정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뜻이다. 당신은 그 법칙을 통해 어떤 단일한 선택이 아니라 엄청난 영향을 미칠 일상의 선택들, 그리고 새로운 사고 방식을 창조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법칙은 보편적이긴 하지만 아주 포착하기 어려운 것이어서 사람들이 수세대 동안 나는 왜 이럴까? 라는 질문을 해왔어도 발견되지 않았다. 유년 시절에 배태된 사고방식과 절망 혹은 소심함, 편집증, 비난에 대한 두려움 등을 성인이 되어서도 계속 간직하도록 만드는 일상의 행동을 발견하는 건 단지 현재의 사고방식에 대한 도전의 일부에 불과하다. 중요한 사실은 사고방식은 원래 그냥 굳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자신을 하찮게 여긴다거나 쓸데없이 경계하는 습관과 사소한 일상적인 행동에 의해 우리는 자신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유지시킨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아무리 조금씩 도입되는 행동이라 하더라도
일단 새로운 행동인 한 그 행동을 통해 믿을 수 없을 정도의 변화를 이룰 수 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당신은 과거 혹은 문제의 기원을 알 필요가 없다. 그 기원을 알아보는 건 흥미있는 일이긴 하지만 변화를 위해 꼭 필요한 일은 아니다. 산사태를 피하기 위해서 맨 처음 어느 조약돌이 먼저 떨어지기 시작했는지 알아볼 필요가 없는 것처럼 지금의 사고방식이 어떻게 자라왔는지 알아볼 필요는 없다. 산사태에서 중요한 건 어느 방향으로 돌무더기가 떨어지고 있는가이다. 당신의 성격에서 중요한 건 당신이 지금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이다. 지금 이 말은 정신분석학의 학설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우리는 과거 속으로 거슬러가는 어느 시점에서 응결된 성격 구조에 무방비로 노출된 희생양이 아니다. 변화시키는 힘은 각자의 손에 달려 있다. 지금 이 말은 심리 상담자나 정신과 의사일지라도 환자에게 그가 소유하고 있는 힘을 드러내 보일 때에만 환자를 도울 수 있다. 열쇠는 당신 앞에 있다. 그것은 당신의 손이 닿을 수 있는 곳에 항상 그렇게 있어 왔다. 이 책의 목적은 당신에게 그걸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 보여주는 것이다. 출발점은 각기 다를 수 있다. 아니, 누구도 정확하게 같은 지점에 서 있을 수는 없다. 나는 앞에서 말한 그 기본 원칙을 제시하고 난 후 다양한 인간 문제를 다루려고 한다. 당신이 지금 어디에 있건 당신이 원하는 지점에 도달하는 길은 항상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기 바란다. 1. 동기를 알면 그 사람이 보인다. 성격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작동하는 기본 원칙은 바로 자아창조라는 원칙이다. 그 행동은 행동하는 매 순간마다 그 행동의 동기가 되었던 생각을 확고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자, 다시 말해보자. 당신이 어떤 행동을 할 때 그 행동을 촉진했던 느낌이나 생각이 강화된다. 그건 당신 자신에 대한 생각일 수도, 다른 이들에 대한 생각일 수도, 혹은 세상에 대한 생각일 수도 있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 생각은 그 행동을 할 때마다 더욱 굳어진다. 그 행동이 마음속에 메시지를 다시 만든다고나 할까? 그 메시지는 그 행동을 하지 않으면 마치 전자파가 사라지듯 점점 약해지고, 반면 그 행동을 하게 되면 점점 더 뚜렷해지고 강해지고 재충전되어 같은 행동을 더욱 촉진한다. 자아창조의 원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즉, 그 원칙이 작동하는 원리와 그 원칙이 얼마나 유용한가를 알기 위해서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하다.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행동 뒤에 있는 생각들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동기와 행동, 동기와 강화 사이를 연결지어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다. 동기와 행동의 관계를 잘 보여주는 사례가 하나 있다. 랠프는 파티에서 화제에 오른 어떤 영화에 대해 별다른 생각 없이 비판적인 논평을 던졌다. 처음 그 말을 할 때 랠프는 그 영화가 좋은지 나쁜지에 대해 뚜렷한 입장을 갖고 있지 않았다. 아마도 그 영화를 대체로 좋아했을지도 모를 일이다. 그런데도 비판적으로 지적한 건 단지 자기가 좀 똑똑하다는 걸 보여주려는 것뿐이었다. 그러나 사태는 예상치 않게 흘러갔다. 그의 비난조의 평가에 대해 파티에 참석한 누군가가
반론을 제기한 것이다. 랠프는 되받아쳤고 그 사람은 다시 반박했다. 랠프는 그 영화가 아까 지적한 것 말고도 또 다른 점에서 잘못 만들어졌다고 공격했다. 상대방도 귀를 꺾지 않았다. 급기야 랠프는 영화 전체를, 그 감독의 작품 전체를, 또 자기와 입씨름을 벌이고 있는 상대방의 신미안이 형편없다고 신랄하게 공격했다. 반시간쯤 지났을 즈음에는 그 영화에 대한 랠프의 태도는 근본적으로 바뀌어 버렸다. 이제 그는 진짜로 그 영화를 미워하게 되었다. 랠프가 그 재치 있는 비평을 던진 동기는 무엇이었을까? 랠프는 똑똑하다는 평판을 얻고 싶어서 안달인 젊은이였다. 그는 훌륭한 두뇌를 최고의 덕목으로 여기는 가정에서 자라났다. 그의 아버지는 저녁 식탁에서 퀴즈를 내곤 했다. 답을 맞추지 못하는 자녀는 규칙에 따라 야유를 받았다. 랠프는 운동을 잘하지도 못하고 잘생기지도 않았으며 유머 감각이 있지도 않았다. 그가 칭찬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은 재치뿐이었다. 이러한 교훈을 얻은 그는 집 밖의 생활에서도 재치에 의존해서 의기양양한 학생이 되었다. 그는 자기가 사람들로부터 존중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명석함이라고 확신했으며 기회가 있을 때마다 두뇌 회전을 과시하려고 애썼다. 이러한 전제, 즉 훌륭한 두뇌는 자신의 유일한 장점이라는 전제 위에서 행동하면 할수록 그는 점점 더 자기가 똑똑한 사람이라고 확신하게 되었다. 그건 종종 그에게 나쁜 방향으로 영향을 미쳤다. 대학에서 그는 입씨름꾼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파티에서 랠프는 수년 동안 해왔던 그대로 하고 있었던 것이다. 맨 처음 던진 비평은 단지 똑똑함을 보여주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반론을 듣게 되자 영화에 대한 특별한 비판의식을 갖고 있어서가 아니라 자신의 유일한 장점을 유지하기 위해 반격을 가한 것이다. 만일 누군가 그의 두뇌가 별로 뛰어난 편이 아니라는 걸 입증해 버린다면 랠프에게 남는 건 무엇이겠는가? 단지 절망과 처절한 몸부림뿐. 랠프가 한 행동의 동기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그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자기의 유일한 장점은 명석함이라는 신념 위에서 행동하고 있었다. 그 신념을 박탈당하면 그의 존재는 아무것도 아니게 된다. 그는 아무런 매력도 없는 가련한 존재가 될 것이다. 그가 논쟁에서 펼치는 주장들은 모두가 그 신념을 강화한다. 사람들은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행위를 중지하거나 아니면 적어도 주의를 기울여서 천천히 한다면 걱정이나 미움 따위를 만들지도 혹은 기대 수준을 지나치게 높이 설정하지도 않으리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다. 또 실제로 그런 경우도 수없이 눈에 띈다. 왜? 사람들은 자기가 스스로에게 확신을 불어넣고 있다는 걸 어떤 식으로든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바로 자신의 행동을 통해서 말이다. 랠프가 자신의 내부에서 작동하는, 즉 그런 행동의 동기가 되는 요소를 하나 더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랠프에게 반론을 제기한 상대방이 이미 랠프와 안면이 있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었다고 치자. 좋아하지 않는 감정은 그다지 심하지 않지만 상대방을 몰아붙이기에는 충분하다. 그건 랠프가 그렇게 격렬하게 반격한 이유의 일부가 된다. 매번 반격할 때마다 랠프는 상대방을 싫어하는 감정, 즉 행동의 전제라고 부를 만한 것에 기반하여 행동하고 있다. 그리고 싫은 감정은 점점 더 확대된다. 파티가 끝날 때쯤이면 그는 상대방을 완전히 경멸하게 된다.
그 영화만큼이나. 렐프의 예는 왜 사람들은 모두가 비합리적인 확신이라고 생각하는 신념을 계속 믿게 되는가를 설명해 준다. 평소에 아주 합리적인 사람조차도 엄청나게 비합리적인 것들을 믿게 되기도 하고 또 어떤 행동을 함으로써 그 믿음이 사실이라고 스스로에게 확신시키기도 한다. 우리 모두 마찬가지이다. 자아 창조의 원칙이 생활 속에서 어떻게 작동하는가에 대한 이해는 우리를 우리 자신으로부터 보호해 준다. 원하지 않는데 변화한다든지 혹은 변하고 싶은데 계속 같은 모습으로 남아있는 것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하려면 이 원칙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 그런데 여기서 몇 가지 의문이 생길 줄 안다. 그 원칙이 우리 행동에서 정말 그렇게 중요하게 작동하는 것일까? 그렇다면 그렇게 중요한 원칙을 정신의학자들은 왜 여태까지 파악해내지 못했을까? 그렇다. 현대적 의미의 전문적인 심리학자들이 출연한 건 100년이 채 못 된다. 초기의 심리학자 중 가장 위대한 학자로 꼽히는 윌리엄 제임스는 자아 창조의 원칙에 거의 근접한 이론을 펼쳤다. 제임스와 랑게는 감정이 행동을 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행동이 감정을 끌어낸다고 주장했다. 놀랄만한 일이다. 제임스는 이 원리에 따라 정신치료를 위해 일종의 행동요법을 개발해냈다. 이렇게 행동하라. 그러면 이렇게 느낄 것이다. 하는 식의 요법인 셈이다. 그러나 사실 그렇게 해보려 해도 실제로는 잘 안 된다. 왜 그럴까? 그건 제임스도 모른다. 그래서 행동 수정 요법이라고 불리는 이런 방법은 금세기로 접어들면서 사용하지 않게 되었다. 제임스는 올바른 방식을 선택하긴 했지만 목표에 도달하진 못한 것이다. 그 후 인간 행위에 대해 1000가지에 달하는 사례를 연구한 프로이트가 등장했다. 그는 건강하게 행동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신을 바꾸어야 한다고 가정했다. 그리고 자신의 어린 시절과 어떻게 지금의 자신이 되었는가를 이해해야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가정했다. 그 두 가지 가정은 모두 잘못된 것이었다. 그렇다면 올바른 방식을 채택한 제임스의 이론은 무엇이 잘못되어서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는가? 또 최근에 정신분석학에서 유행하는 행동 수정 이론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그 대답은 이렇다. 그 이론들은 행동을 유발하는 동기화의 역할을 인식하지 못했다. 그 이론들은 행동할 때마다 강화되고 굳어지고 더욱더 힘을 얻어가는 바로 그 행동 뒤에 숨어 있는 전제를 알지 못했다. 제임스는 행동과 그에 따르는 감정 사이에 연관이 있다는 건 알았지만 그 연관이 무엇인가는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행동은 감정을 유발한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관점 때문에 동기화가 모든 의문의 열쇠라는 사실에 눈을 돌리지 못했다. 제임스가 그 연관을 놓친 또 다른 이유는 그가 모든 행동이 2단계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행동의 즉각적 효과는 그 행동 뒤에서 행동의 동기를 부여하는 충동을 충족시키고 누그러뜨리고 줄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행동의 궁극적 효과는 그 충동을 강화시키는 것이다. 습관을 라이프 스타일의 축소판으로 그려보면 이렇다. 행동을 초래하는 충동은 궁극적으로 그 행동에 의해 견고해진다. 첫 번째 단계는 완화일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궁극적인 효과를 감추는 데 기여할 뿐이다. 이러한 동기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할 때 자신을 변화시키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
2. 상처를 행운으로 바꾸는 지혜. 자아 창조의 원칙에 대해 두 번째로 자주 제기하는 의문은 이것이다. 사람의 성격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라면 성격이 어떻게 일관성을 지니게 될 수 있다는 말인가? 그건 사람들이 자신의 성격을 날마다 복구함으로써 가능하다. 동기가 되는 감정에 따라 행동해주지 않으면 그 감정은 희미해지고 사라져버릴 것이다. 성격의 일관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감정, 태도, 믿음 위에 기초한 일련의 행동을 규칙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 즉, 자아 창조의 원칙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다. 성격은 항상 표류하고 변화하고 바뀔지도 모른다고. 감정은 그에 기반한 행동을 통해서 규칙적으로 재충전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프로이트가 분명하게 입증해 주었듯이 사람은 자동적으로 변하는 것은 아니다. 사람들이 어린 시절부터 일관된 태도를 지니고 산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만일 우리가 진정으로 자신을 날마다 새롭게 창조하고 있다면 이러한 일관성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 생애를 통해 성격의 일관성을 보여준다는 건 사실이다. 그러나 때로는 성장하면서 스스로 성격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사람들도 있다. 어떤 이들은 더 낮게 변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더 나쁘게 되기도 한다. 또 나이를 아무리 많이 먹었어도 어떤 전문적인 분석자들의 도움 없이 자기 스스로 자기가 인식한 심리적인 문제들을 극복하는 사람들도 있다. 정신병원에서 받은 심리치료 덕분에 회복된 환자의 비율이 자발적으로 회복된 사람들의 비율보다 결코 높지 않다는 한 절망적인 연구 보고도 있다. 심리요법은 보통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행동을 하도록 도와준다. 그러나 치료 방법 중에는 환자가 치료 기간 동안 라이프 스타일을 아무 변화 없이 그대로 유지하도록 권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식의 치료는 환자의 긍정적인 변화에 악영향을 미친다. 사람들은 매사를 스스로 바꿔나간다. 고전적인 치료법은 이걸 아주 잘 인식해왔으며 그것을 상처 이론으로 표현해왔다. 상처는 전통적으로 정신에 심각하고 오래도록 지워지지 않는 흠을 내는 절박하고 무서운 사건이다. 그러나 중요한 건 상처는 정신적 생활 양식의 변화를 초래하는 사건이라는 의미를 가지며 이런 의미에서 모든 상처가 다 나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어떤 상처는 분명히 행운의 상처이며 가장 좋은 것은 흠집이 생긴 자리에 다시 상처를 입는 것이다. 자아 창조의 원칙은 상처를 이전의 어떤 이론보다 완벽하게 설명해 준다. 더욱 재미있는 건 그 원칙은 어떤 사람들은 왜 상처를 입지 않는가도 역시 설명한다는 것이다. 누구나 흔히 입을 수 있는 아주 작은 상처를 생각해 보자. 예를 들면 말을 타다 떨어져서 상처를 입었다고 하자. 현명한 사람이라면 당신에게 곧바로 다시 말에 올라타라고 권할 것이다. 왜? 안 그러면 자신감을 잃게 될 테니까. 어째서 자신감을 잃게 되는가? 왜냐면 당신은 내내 말에서 떨어졌다는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할 테니까. 자아 창조의 원칙은 그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해 준다. 두려움에 기초한 회피는 항상 그 두려움을 더욱더 확고히 할 것이다. 이런 사실은 자아 창조의 원칙이 아니더라도 일상적인 삶에서 알 수 있는 것이다. 누구나 그 중요성을 감지하고 있다. 자동차 경주 선수는 사고를 당한 후에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억지로라도 다시 운전대를 잡으려고 한다. 그러지 않으면
용기를 잃게 되기 때문이다. 치명적인 실패 뒤에 두려움이 따라붙지 못하게 하라. 실패 뒤의 상황을 회피하는 것이 생활 양식으로 굳어질 수도 있다. 지속적인 회피는 실패의 기억을 마음속에 생생하게 유지시킨다. 자, 이제 더 심각한 상처를 고려해보자. 루이스는 14살에 강간을 당했다. 이제 막 스스로를 성적인 존재로서 인식하기 시작하던 무렵이었다. 그 사건 자체는 순식간에 끝났다. 그러나 사건 후의 일들은 금방 사라지지 않는다. 루이스가 보인 첫 번째 반응은 수치심이었다. 게다가 루이스의 아버지는 계집애가 꼬리를 치고 다니니까 그러지 하면서 심하게 야단을 쳤다. 딸의 수치심은 있는 대로 고조될 수밖에 없었다. 루이스는 치욕에 떨었고 이후 성적인 의미를 갖는 행동이라면 아무리 가벼운 것이라도 모두 거부하게 되었다. 루이스는 다니던 춤 교습도 그만두었고 노친네들 같이 고리타분하고 점잖은 옷만 입었으며 친구도 남자들은 피하고 요조숙녀인 채 하는 여자친구만 골라 사귀었다. 루이스의 생활 양식 전체가 섹스를 피하고 섹스를 비난하고 섹스를 부끄러운 것으로 여기고 남자를 의심하며 자신의 육체와 그 육체에서 풍겨나는 성적인 매력을 역겨워하는 아이로 바뀌었다. 해가 갈수록 루이스의 두려움과 역겨움은 더욱 심해졌다. 우선 강간의 무시무시한 순간을 생각해보자. 루이스는 아직 성에 관한 행동 양식이 채 확립되어 있지 않은 나이였다. 좀 더 나이를 먹은 후에 강간을 당했다면 사건 이후 그렇게 하루아침에 스타일을 완전히 바꿔버리진 않았을 것이다. 아니면 좀 더 어릴 때, 즉 성적으로 적절한 행동 양식이 어떤 것인지 모색하는 노력을 시작하지 않은 나이였을 때, 예를 들어 한 8살쯤에 강간을 당했다면 그렇게 성적인 만남을 회피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영원히 남을 상처를 입을 기회는 적었을 것이라는 말이다. 그러나 14살짜리 루이스의 성적 행동 양식은 이제 막 뻗어나는 가지와 같아서 한번 그런 일을 당한 이후 완전히 꺾여버리고 방향이 바뀌었던 것이다. 강간 사건 이후 루이스가 그렇게 움츠러드는 반응을 보였을 때 루이스의 부모가 적극적으로 대응했더라면 큰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부모들이 루이스에게 춤 교습에 계속 나가도록 하고 학교 연극에도 참여하도록 권장했다고 해보자. 아니면 남들의 이목을 끌 수 있을 만한 예쁘고 발랄한 옷을 사주었다고 해보자. 루이스는 처음에는 괴롭지만 순전히 부모들을 기쁘게 해주려는 마음에서 억지로 따라 했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그런 적극적인 생활이 주는 진정한 기쁨을 다시 찾게 되었을 것이다. 그런 경우 상처는 결코 남지 않는다. 이런 방식으로 상처를 이해한다면 규칙적인 라이프 스타일에 변화를 초래하는 사건들이 모두 그렇듯 앞으로 입게 될지도 모를 해로운 상처를 미리 찾아내어 없앨 수도 있고 또 유익한 상처를 일부러 낼 수도 있다. 우선 예상 가능한 상처를 미리 찾아내 예방하는 경우를 보자. 5살짜리 아들을 둔 어느 부부가 아들에게 시각장애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심각한 정도는 아니고 두꺼운 굴절 안경을 수년간 끼고 다니면 교정될 수 있는 정도였다. 아들 바비는 외향적이고 활달하고 장난기가 많아 타가소에서도 인기가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바비가 외계인이나 만화 주인공같이 보이는 굴절 안경을 쓰고 타가소에 나타난다면 아마 바비는 상당한 곤경에 처하게 될 것이다. 꼬마 친구들은 바비를 콕콕 찌르며 놀려댈 것이다. 물론 찔려서 아픈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그것이 바비의 성격에 나쁜 영향을 줄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바비는 말이 없어지고 우울한 성격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아니면 어릿광대같이 일부러 익사를 떨어 친구들의 인기를 끌려는 행동을 할지도 모른다. 둘 중 어느 경우가 되었든 그 해가 다 갈 무렵에 바비는 상처 입은 소년이 되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때 익힌 새로운 행동 양식은 아마 성인이 되어서도 지속될지 모른다. 그래서 바비의 부모는 아이디어를 하나 짜냈다. 그들은 타가소 보모에게 부탁하여 셋이서 함께 계획을 짰다. 다음날 보모는 우리 반에 굴절 안경을 쓰는 사람이 몇 명이지? 하고 아이들에게 물었다. 물론 선생님은 어떤 대답이 나오리라고 미리 예상하고 있었다. 아이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대답하려고 손을 들었다. 그러자 선생님은 바비가 곧 특별한 안경을 쓸 것이며 그래야만 이 다음에 자라서 뭐든지 잘 볼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선생님은 모든 아이들이 그 얘기를 머릿속에 새기도록 3일 동안 날마다 그 안경의 필요성에 대해 말했다. 바비가 드디어 그 황당무계하게 보이는 안경을 쓰고 왔을 때 한두 녀석이 놀려대긴 했지만 다른 애들은 모두 바비를 도와주었다. 이후 몇 주 동안 살펴본 결과 바비는 모든 일에 적극적으로 참가했다. 바비는 곧 자신의 필수품인 안경에 적응했으며 이전과 마찬가지로 지냈다. 현명한 부부와 훌륭한 선생님이 상처를 예방한 것이다. 그렇다면 유익한 상처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가? 그런 상처는 흔히 볼 수 있는 것이다. 도널드는 냉소적이고 이기적인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건들거리는 삐딱한 15살 소년이었다. 도널드는 가족과 주위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푸는 일은 바보 같은 짓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자기 부모를 사랑하곤 있었지만 부모가 자기를 얽어매려 든다고 불만이었다. 부모들은 부모들대로 아들에게 집안의 허드렛 일을 많이 시켜야 한다고 생각했다. 부모 쪽에서는 도널드를 집안일에 자꾸 끌어들여야 아들이 집 밖으로 겉돌지 않으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쓰러지셨다. 잡일이란 잡일은 모두 그에게 떨어졌다. 결과는 실로 놀라웠다. 겨우 하룻밤 새에 도널드는 완전히 딴 젊은이가 되었다. 그는 책임감을 가지고 그 일들을 해나갔다. 일을 처리할 때마다 자기가 이제 집에서 새로 맡게 된 역할이 점점 가치 있게 여겨졌다. 이 역할과 책임은 지금까지처럼 부모가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아들을 훈련시킬 요량으로 일부러 맡긴 그런 자의적이고 자기적인 것들이 아니었다. 그렇게 억지로 부여받은 책임감 때문에 일을 하는 건 그 동기가 부모들로부터 혼이 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었기 때문에 단지 분노와 자포자기만 만들어냈을 뿐이다. 그러나 지금의 이 책임감은 진정한 책임감이며 도널드는 집안에서 그 일들을 수행할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인 것이다. 이제 그런 일을 수행하는 동기는 어머니가 누구의 보살핌도 받지 못하고 내버려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또 어머니가 사랑하는 이 집이 어머니 눈에 황량하고 더러워 보이지 않게 하겠다는 마음, 아버지가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꾀지지한 차림으로 출근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다. 물론 이런 동기가 작용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도널드는 어머니를 사랑하는 행복한 소년이었다. 만일 아버지가 강제로 어머니를 간호하라고 했다면 그는 격노했을 것이고 결과는 딴판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이처럼 유익한 상처가 그에게 남겨졌다. 이와 비슷한 사례가 또 하나 있다.
골목대장 노릇을 하던 악동이 자기가 못살게 굴던 바로 그 아이들의 안전에 책임을 지는 교통감시원 일을 맡게 되었다. 그 악동은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맡게 되자마자 극히 선량한 성격으로 변했다. 교통감시원을 맡았다는 것 자체도 다른 악동들을 놀라게 할 만한 일이었다. 새로운 책임감을 부여받는 것, 이것은 행복한 상처의 전형적인 자원이다. 그리고 이런 일들은 어느 나이에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35살인 팀은 지적이지만 모질고 안달복달하는 성격인데다가 위궤양으로 고생하고 있었다. 그의 직업은 연출이었고 이제 곧 그 일자리도 끝장날 판이었다. 그는 자기가 재능이 없다는 걸 깨닫고 있었다. 먹고 살기 위해 그는 사무실에서 일하면서 병원에서도 일을 했다. 그는 똑똑했기 때문에 애면글면하지 않아도 그런 일들을 잘 처리할 수 있었다. 극장일이 마침내 떨어질 판에 갑자기 그는 브롱스가에 있는 낡고 오래된 병원의 경영 책임자 자리를 얻게 됐다. 일을 맡게 된 그 순간부터 그는 완전히 딴판이 되었다. 그는 병원을 경영난에서 구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구했다. 그는 일 때문에 더 큰 하중을 받게 되었지만 위궤양도 모진 성격도 사라졌다. 완전히 딴 사람이 된 것이다. 행복한 상처였다. 유익한 것이든 아니든 성인 시절에 받는 상처는 사랑하는 사람으로 인한 가슴앓이나 일 때문에 생기는 스트레스, 인간관계가 대부분이다. 앨리스는 허브를 만난 후에 기가 막히게 딴 여자가 되었다. 왜 그렇게 바뀌었을까? 허브가 그녀를 달콤하게 대해 주었기 때문이 아니다. 그건 허브가 무언가 새로운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그리고 보다 따뜻하고 솔직하게 행동하고 싶어 하는 소망을 앨리스에게 불어넣었기 때문이다. 허브는 앨리스에게 지상 최고의 것을 준 것이다. 매력적인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건 행복한 상처의 시작이 될 수 있다. 새로운 사람은 당신이 이전에 스스로에게 입혀왔던 상처를 더 이상 입지 않도록 해줄 수 있다. 그리고 당신이 이제껏 보지 못하던 세계를 볼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은 스스로에 대한 존경심을 구축하도록 당신을 이끌 것이다. 때때로 사랑받는 사람은 확실한 충고를 해줄 수 있다. 그 충고는 사랑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것이며 자아창조의 원칙 때문에 효과를 발휘한다. 물론 충고하는 사람이 그 원칙을 깨닫지는 못하지만 필은 상당히 자기 자랑을 하는 편이었다. 그는 자랑을 교묘하긴 하지만 늘 똑같은 식으로 했다. 언제나 그는 학교 다닐 때 육상대회에서 우승했다는 사실 언저리로 화제를 돌린다. 그리고 나서는 지금은 제법 많은 돈을 모았다는 쪽으로 은근슬쩍 옮아간다. 레이첼은 필을 사랑했지만 그가 돈이 많다거나 달리기를 잘해서가 아니었다. 필이 재미있고 따뜻하고 아량 있는 남자라는 점이 마음에 들었던 것이다. 그녀는 명확하게 알진 못했지만 자랑하는 것이 필 자신에게 왠지 해로운 일이라는 걸 알아차렸다. 어쨌든 그렇게 자랑을 해대는 건 매력적이지 못했다. 그래서 그녀는 힐난조가 아니라 염려하는 듯한, 그리고 사랑이 가득한 말투로 필에게 충고했다. 필은 즉각 자기 잘못을 시인했다. 그렇다. 그는 자기가 달리기라든가 돈 쪽으로 화제를 교묘하게 돌린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오히려 자신감이 없는 사람처럼 보여요. 레이첼은 적당한 장소에서 적당한 화제를 꺼내라고 필에게 말했다. 자랑하도록 만드는 건 불안과 안달이었기 때문이다. 필은
중요한 사람으로 보이길 원했다. 나는 가치 있는 인간이다 라는 것이 그에게 떨어진 무조건적인 계시였다. 나는 왕년에 달리기 선수였고 한 해에 수십만 달러씩 벌어들인다고. 그로 하여금 이렇게 자랑하도록 부추기는 건 다른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훌륭한 일을 이룩했다는 걸 모르면 나를 낮추어 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였다. 이건 자랑을 자주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가지고 있는 동기이다. 그와 더불어 이제 막 인사를 나눈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고자 하는 욕망도 있다. 물론 처음 만난 사람들에게 자기 얘기를 전혀 하지 말라고 권하는 건 아니다. 그러나 당신을 좋아하도록 안간힘을 쓰면 쓸수록 상대방에게 불안감만 줄 것이며 항상 상대방이 당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살피게 된다. 그렇게 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많은 장점들 중에서 잘못된 부분만 보여주게 될 것이다. 레이첼을 알게 된 건 필에게 유익한 상처였다. 그녀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필은 자기 스타일을 바꾸고 자랑을 늘어놓지 않게 되고 초조와 불안감을 떨쳐버리기에 충분했다. 대부분의 정신분석학자들이 보통 5살 이전에 자리 잡는 다구들 말하는 정신의 구조화가 진행된 지 오랜 후에 생활 태도의 완전한 변화를 초래하는 또 다른 상처의 예는 사춘기 혹은 그 직후에 일어나는 것이다. 삐쩍 마르고 수줍고 어설프고 움츠러드는 자기 자신에 대해 확신을 갖지 못하는 어린 소녀가 2, 3년 사이에 아름다운 여성으로 활짝 피어났다는 사실을 갑자기 깨닫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그때쯤이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도 음악 고등학교에서 리더가 된다든지 인류 운동선수들이 쫓아다닌다든지 파티마다 초대된다든지 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 이런 경험은 소녀가 그런 경험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궁극적으로 좋은 상처가 될 수도 있고 나쁜 상처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어느 쪽이든 그건 기본적인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를 가져오는 사건으로서 상처일 수 있다. 이런 상처는 어린 시절이 지난 이후에야 드러나는 중요한 재능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사춘기를 겪으면서 위의 예와 반대되는 경험 역시 닥칠 수 있다. 주디는 유치원에서부터 고등학교에 진학할 때까진 어떤 모임에서건 항상 리더 노릇을 했던 재치 있고 발랄한 꼬마 아가씨였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어른이 되어가면서 주디는 얼굴에서 소녀다운 귀여움이 사라져간다는 걸 갑자기 깨닫는다. 어린애였을 때는 튼튼하다고 평가되던 자기 몸이 이제는 턱없이 크게 여겨졌다. 외모가 형편없어진 것이다. 주디가 대학에 진학할 때쯤 모든 것이 바뀐다. 주디는 변한다. 외모뿐만 아니라 라이프 스타일도 자기를 드러내기를 꺼리고 꼭꼭 숨는다. 고등학교 신입생 때는 해마다 열리는 셰익스피어 연극에서 주연을 맡았지만 대학 신입생이 되어서는 연례 고전 희극 오디션에 참여할 용기를 잃고 만다. 그녀는 움츠러들고 낙담하며 자기 인생은 운이 다했다고 확신한다. 이것이 바로 상처다. 3시간이나 3일 전이 아니라 3년 전쯤에 입은 상처이다. 그 상처는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를 초래하는 삶의 새로운 요인이다. 그 상처는 행복한 상처가 아니다. 사람들은 변한다. 주디의 상처는 사춘기 후반에 일어났다. 또 어떤 여자들은 그보다 20년쯤 후에 남편이 자기에게 더 이상 매력을 느끼지 못하며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그런 상처를 입기도 한다. 이혼으로 인해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어 버린다면 그건 상처가 될 것이다. 그러나 그 상처가 좋은 상처가 될 수도 있다는 걸 항상 명심하자. 당신이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러저러한 식으로 당신이 어떤 행동 양식을 취하도록 만든다. 어떤 것은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어떤 것은 해로울 수도 있다. 이 책에서는 그런 양식이 해로운 것인지 아닌지 수차례 반복하여 살펴볼 것이다. 해롭다면 그 행동 양식이 성격의 변화를 향해 어떻게 첫발을 내딛는지 살펴보자.